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친구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평정심을 깨뜨리고 불안을 가져다주는 존재일 뿐이다. 니체도 노년의 친구들은 대부분 과거에 머물러 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그들의 손을 놓아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철학자들의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평생 소중히 여겨온 친구들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의 불행을 비교하고 과거 추억에만 매달리며 현재의 문제들로 서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건강과 경제력의 차이는 우정을 갈등으로 바꿔놓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늙어서 친구가 오히려 가장 큰 짐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 이유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짐인 첫 번째 이유는 친구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가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건강하고 활기차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지팡이에 의존하고 말도 어눌해진 친구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충격과 두려움 말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나도 저렇게 될 텐데라는 암울한 예상이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현실 중 하나가 바로 늙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 사실을 직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도 피하고 싶은데 친구의 늙은 모습을 보면 더욱 잔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친구들이 하나둘 병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치매에 걸려 나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해져서 휠체어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동정심보다는 공포감이 먼저 밀려오지 않으신가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라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두려움은 친구와의 만남을 점점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만날 때마다 친구의 쇠약해진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곧 나의 미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함께 등산도 하고 여행도 다녔는데 이제는 병원 이야기와 약 이야기만 나눕니다. 이런 만남이 과연 즐거울까요? 박씨 할아버지는 평생 친구가 파킨슨병에 걸린 후로 만나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친구의 떨리는 손과 불안정한 걸음걸이를 볼 때마다 자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린다고 하네요.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런 환상을 깨뜨립니다. 서로의 늙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죽음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만남에서 희망이나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두려움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친구의 쇠약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비관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아봤자 저렇게 되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원 이야기와 죽음에 대한 불안만 공유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누가 더 아픈지 비교하며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이런 대화가 과연 도움이 될까요? 우리에게는 희망과 활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늙어가는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대신 두려움과 절망만 남겨줍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남은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짐일 뿐입니다. 늙어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짐인 두 번째 이유는 서로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 대화가 겉돌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도무지 화제가 맞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건강관리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친구는 손자 자랑만 늘어놓거나 내가 취미 활동에 대해 말하면 친구는 돈 걱정만 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때 느끼는 답답함과 소외감을 아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와 손자가 전부라고 여깁니다. 또 다른 사람은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거나 종교나 봉사활동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졌던 친구들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대화를 매우 어색하게 만듭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도 친구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에게는 전혀 흥미롭지 않습니다. 결국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우선순위 차이가 가치관의 충돌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은 운동과 식단 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녀 중심적인 사람은 그런 것을 이기적이라고 여깁니다.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과 정신적 풍요를 중시하는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깁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요즘 독서와 글쓰기에 푹 빠져 있는데 평생 친구는 그런 걸로 뭐하냐, 손자나 더 돌봐라라고 핀잔을 준다고 합니다.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서 대화할 때마다 갈등이 생긴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각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관심사는 무시하거나 폄하합니다. 대화라기보다는 각자의 독백을 번갈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만남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공통의 관심사가 많았습니다. 일, 연애, 결혼, 육아 등 비슷한 인생 단계를 겪으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경험과 환경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관심사도 완전히 갈라집니다. 같은 나이대라고 해서 같은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무 소극적이야 또는 넌 너무 욕심이 많아라는 식으로 서로를 비판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고 자신의 선택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신만의 우선순위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조용히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 친구들은 그런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간섭하려 합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화가 겉돌고 이해할 수 없는 관계라면 더 이상 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늙어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짐인 세 번째 이유는 친구가 내 약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친구와 만났을 때 갑자기 수십 년 전 창피했던 일을 꺼내며 그때 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아직도 생생해라고 말하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기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과거의 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부끄러운 일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일들을 잊고 싶어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오랜 친구들이 그 모든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친구들이 그 기억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대방을 위축시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예전에 너는 이랬잖아라는 식으로 현재의 나를 과거의 실수로 규정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젊었을 때의 미숙함이나 실수가 평생 나를 따라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들은 그 변화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모습에 나를 가두려고 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으면서 현재의 노력이나 변화를 무시해버립니다. 김씨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40년 친구가 만날 때마다 젊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꺼낸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돈 없어서 얼마나 쪼들렸는지 기억나지? 라고 하면서 지금의 안정된 생활을 폄하한다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과 있으면 끊임없이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해도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예전에 실패했잖아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려고 해도 과거의 약점을 들먹이며 주눅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보다 더 과장되어 기억되거나 맥락은 빠지고 부정적인 부분만 남게 됩니다. 친구는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가 진실이라고 믿고 그것을 근거로 현재의 나를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유롭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실수나 약점이 평생 나를 규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들은 그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나를 가두고 그 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방해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나의 성장과 변화를 인정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과거의 약점을 들먹이며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랜 친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이 아닙니다.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일 뿐입니다. 늙어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짐인 네 번째 이유는 친구의 질투와 비교가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묻는데 왠지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말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또는 새 차 샀는데 정말 좋더라라는 식으로 흘러가면서 기분이 묘해지시죠? 저희 동네에 살고 있는 김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40년 넘게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힘든 일도 나누고 기쁜 일도 함께 했는데 요즘은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가 만날 때마다 우리 손자가 서울대 들어갔어 라고 자랑하면서 너희 손자는 어디 대학 가니?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 씨 할아버지는 평생 친구로 지내온 분과 최근에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나는 아직 병원 안 다녀도 되는데 너는 벌써 여기저기 아프냐?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건강을 비교하면서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우울해지시나요?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매주 만나던 친구들과의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누구 집이 더 크고 누구 연금이 더 많은지 비교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너는 아직도 그 작은 집에 사니? 라고 대놓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어땠나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했잖아요. 누군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달라집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이 대화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 과연 행복해지실까요? 아니면 더 외롭고 초라해지실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친구들과 만나서 기분 좋게 헤어진 적이 언제인가요? 아마 오래전 일일 겁니다.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상하게 만드는 짐일 뿐입니다. 늙어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짐인 다섯 번째 이유는 몸은 힘든데 의무감으로 만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한데도 오랜 친구인데 안 만날 수는 없잖아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약속을 잡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친구가 섭섭해할까봐 참고 나가신 적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고 나면 피곤함만 더해지고 몸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체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칩니다. 외출 한번 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집에서 조용히 쉬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그런 현실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더 힘든 것은 친구들 역시 나이가 들어서 만남 자체가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몸이 불편하고 피곤한데도 우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이런 만남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서로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어색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딜레마를 겪고 계십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오랜 관계를 끊기는 어려워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약속을 잡을 때부터 부담스럽고 만나는 동안에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헤어진 후에는 온몸이 아프고 며칠간 회복하느라 고생합니다. 이 씨 할머니는 매주 만나던 친구들과의 모임이 이제는 고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든데 친구들이 서운해할까봐 계속 참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며칠간 몸살을 앓는다고 하네요.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활력소였습니다.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만남이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계속 만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의무감 때문입니다. 이런 의무감은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몸이 쉬어야 할 때 억지로 활동하면 회복이 더디어지고 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친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더 안타까운 것은 친구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억지 웃음을 짓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면서도 내색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데도 아무도 먼저 그만 만나자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건강한 우정일까요? 우리에게는 솔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면 쉬어야 하고 만나기 싫으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런 상황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 관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의무감과 체면 때문에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몸이 힘든데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부담만 주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런 의무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늙어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짐인 6번째 이유는 고집이 세져서 조언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었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을 겪어보셨나요? 그때 느끼는 그 답답함과 허무함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집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만의 경험과 신념이 굳어지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고집이 친구 관계에서 큰 갈등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저희 동네 이씨 할아버지는 60년 친구가 건강식품에 매달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쓰는 걸 보고 조언했지만 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었는데 도리어 원망을 듣게 되었다고 하네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존심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것을 개인적인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그것도 모르겠냐는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절대시하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고집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결과가 나와도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방해꾼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실까요? 친구를 위해 진심으로 조언해 주었는데 도리어 나이 들어서 간섭하지 말아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때 느끼는 그 허탈함과 서운함,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젊었을 때는 서로 조언하고 받아들이는 관계였습니다. 누군가 실수하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말해주고 그것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언은 간섭이 되고 걱정은 참견이 됩니다.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고 다른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말해도 듣지 않고 걱정해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언하는 사람을 불편해하고 멀리합니다.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짐일 뿐입니다.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한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늙어서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짐이 되는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착각하고 계십니다. 친구 없이 어떻게 살아? 라고 걱정하시지만 정작 그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계신지는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잘못된 친구 때문에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에너지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계속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것인가. 혼자라고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진짜 외로운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중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식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친구는 전화 한 통 없이 멀어지며 배우자조차 어느 날 갑자기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관계가 아니라 혼자 남은 나이입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시선으로 살았지만 노년에는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면 상처받고 이웃에게 기대면 더 외로워집니다. 노년을 지키는 건 인간관계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생활력과 판단력, 그리고 매일의 태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엔 누구보다 나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6가지라는 주제로 무너지지 않는 노년을 위한 단단한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5가지 중 첫 번째는 체면보다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입니다. 돈, 명예, 명함 그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 사람은 비로소 누구와 밥을 먹을 수 있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젓가락을 집어든 내 앞에 앉아줄 사람. 체면 따질 필요도 자존심 세울 필요도 없이 그냥 말없이 국물 한 숟갈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노년의 외로움은 지옥이 되기도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 마포의 한 조용한 한정식집. 66세의 정규호 씨는 낡은 점퍼를 입고 식당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한때 무역업으로 잘 나가던 그는 몇 년 전 갑작스러운 환율 폭락으로 사업이 무너졌고 뒤이어 건강도 악화되면서 은둔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도 대화가 줄었고 자식들은 잘 지내라는 말만 던진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힘들던 오후 정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 밥이나 먹자. 내가 마포에 괜찮은데 알아놨어. 그 목소리는 대학 시절 자취방을 함께 썼던 친구 임선호 씨였습니다. 얼마 만에 외식인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정 씨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푸짐하게 차려진 반찬, 따끈한 찌개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정 씨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손에 쥔 채 그는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선호야. 요즘 내가 밥값 낼 형편도 안 되고. 그 말을 듣자 임 씨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밥값 따지던 사이였어? 그냥 먹자. 오늘은 내가 사고 다음엔 형이 커피 한 잔만 사. 정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젓가락이 찌개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고 국물을 떠올리며 조용히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을 나누고 조용히 물컵을 채워주며 그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임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그날 정 씨는 밥을 다 먹고 식당 밖벤치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밥값은 내가 못 냈지만 사랑값은 다시 내고 싶어졌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임 씨는 그 말을 듣고 정 씨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형, 예전에 나 등록금 없을 때 형이 내줬잖아. 그때 나 진짜 죽고 싶었는데 형 덕에 버텼어. 지금 형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멀어질 거라 생각했다면 그게 더 서운한 일이지. 그 말에 정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간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사람한테 위로받았다. 나 아직 끝난 거 아니더라. 이처럼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체면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그저 한 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면 인생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년은 외로운 시기가 아닙니다. 단지 옆에 앉아줄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곁에도 체면보다 밥 한 끼가 더 중요한 그런 사람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노년의 외로움을 모두 이겨내게 해줄 유일한 힘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두 번째는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자식도 각자 살기 바쁘고 친구도 점점 멀어집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말동무 하나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점점 많아질수록 당신을 지켜주는 건 단 하나, 통장에 찍히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말이 없지만 배신도 없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아무리 우울한 날에도 매달 일정한 날에 잊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게 연금입니다. 노년의 비참함은 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돈이 생겼을 때 그걸 누군가에게 부탁해야만 쓸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 자식에게 전화를 해야 하고 손주 생일에 봉투 하나 준비하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순간 사람의 자존감은 서서히 부서집니다. 그러나 연금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정 수입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김선자 씨는 65세에 정년퇴직한 중학교 국어 교사였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퇴직 후에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했고 자식들은 미국에 정착해 몇 년째 얼굴을 못 봤습니다. 한때는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많았고 명절이면 빈 식탁을 멍하니 바라보다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매달 25일만 되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공무원 연금 300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울리는 순간 눈빛이 바뀝니다. 그래, 나는 혼자지만 거지처럼 살진 않아. 내 돈으로 밥 사 먹을 수 있어. 그날도 김 씨는 집 근처 설렁탕 집에 들렀습니다.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게 어색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국물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계산도 당당하게 카드로 꺼냅니다. 이 돈 내가 번 거예요. 내가 40년 아이들 가르쳐서 받은 보상이죠. 식당을 나서며 김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요즘 김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떠납니다. 연금이 있으니 버스값, 식비, 간식비까지도 마음 편히 쓸 수 있습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자유, 그 소소한 일상이 김 씨에겐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다들 말하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맞아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지금 연금 덕분에 늙어서도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연금의 힘입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숫자는 남습니다. 관계는 무너져도 연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 스스로 준비한 가장 확실한 보호막, 그게 바로 연금입니다. 지금 당신 통장에 매달 찍히는 숫자는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시간이 아니라 결심으로 시작됩니다. 그 숫자 하나가 외로운 노년의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는 유일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세 번째는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입니다. 노년의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목소리는 낮아지고 어깨는 굽어가며 눈빛은 불안해집니다. 그 작아진 어깨를 가장 확실히 펴주는 건 놀랍게도 집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도움 없이 온전히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방 한 칸짜리일지라도 그 문패에 내 이름 썩 작아 적혀 있다면 그 집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 들면 생각보다 쉽게 불청객이 됩니다. 딸 집에 며칠 묵고 가도 되는 줄 알았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사위 눈치를 봅니다. 어디 앉아 있어도 뭔가 방해되는 것 같고 일찍 자야 할 것 같고
기침 한 번에도 민폐 같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줄어듭니다. 그 공간은 결코 쉼터가 아닙니다. 결국 그 집은 내 집이 아닌 집입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먹고 싶은 반찬을 만들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이불을 펴놓고 늦잠을 자도 텔레비전 소리가 커져도 괜찮습니다. 그 집은 나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내 이름이 있는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4세 김만희 씨는 몇 년 전까지 둘째 아들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식탁에 반찬 수가 줄어들었고 말투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손주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도 할아버지는 왜 맨날 집에 있어? 하고 불쑥 묻는 날, 김 씨는 자신의 자리가 이 집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30년 전 자신 명의로 사두었던 시골의 오래된 집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그 집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농막 삼아 마련해 두었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갈 곳이 없어 떠난 듯 했지만 지금 김 씨는 말합니다. 그날 내가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집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벽지는 벗겨졌고 보일러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수 고쳤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장판을 깔고 벽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고 중고 매장에서 싼 전자레인지를 하나 들여왔습니다. 처음엔 삭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은 김 씨의 삶이 깃든 공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김 씨는 매일 아침 자기 집 마당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개나리꽃을 보며 봄을 느끼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밤을 맞이합니다. 가끔 이웃집 할머니와 김치전을 부쳐 나누기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식들 집에 살 땐 밥을 먹어도 목구멍이 막혔고 지금은 라면 하나도 마음이 놓여요. 내가 내 집에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로 마음이 편합니다. 노년엔 누구와 사느냐보다 어디에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집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고 낡아도 내 이름이 적힌 집 한 채는 노년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어디에도 쫓기지 않고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는 그 한 공간. 그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들 집 한 칸 얻어 사는 것보다 작더라도 내 집 하나가 더 든든합니다. 집은 단지 사는 곳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늙은 나를 위한 마지막 선물은 결국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라는 사실. 그 집이야말로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친구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네 번째는 버림받지 않게 만드는 최소한의 자존심입니다. 노년의 비극은 외로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나도 모르게 버림받는 순간입니다. 가족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에 끼지 못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존재감이 사라질 때 사람은 스스로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엄마, 그건 내가 할게요 라는 말에 입을 다물고 아버지, 그 얘긴 이제 그만하세요 라는 말에 고개를 돌립니다. 배려라는 이름 아래 침묵하고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물러서다 보면 어느새 집안의 짐이 되고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노인은 존중받고 어떤 노인은 서서히 외면당할까요? 바로 자존심입니다. 크고 거창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버림받지 않게 만드는 최소한의 자존심, 그 조용하고 단단한 태도가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줍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3세 유병구 씨는 퇴직 후 큰딸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잘 지내는 듯 했지만 점점 딸의 말투가 짧아지고 사위는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으면 대화에 끼지 못했고 TV 채널 하나 바꾸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유 씨는 아침 밥상을 마주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낮에는 구청 도서관 나갈 거다. 글도 좀 쓰고 점심은 밖에서 먹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가 저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유 씨는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외출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가끔은 동네 국밥집에서 점심 한 끼도 사 먹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때 내가 침묵했으면 난 지금도 식탁 끝에 앉아 눈치만 보고 있었을 거야. 근데 한마디 딱 하고 나니 딸도 다시 나를 사람 대하듯 하더라고. 이처럼 노년에 꼭 필요한 자존심이란 말을 똑바로 하겠다는 의지도 아니고 고집 부리겠다는 자존심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상처받고도 괜찮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상하면 분명히 말해야 하고 존중받고 싶으면 스스로를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조용한 말투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나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건 착한 어른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아는 어른입니다. 그런 어른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른은 존중받습니다. 노년의 자존심을 잃으면 존재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존재감이 사라지면 사랑도 관심도 배려도 줄어듭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말도 못하고 요구도 못하고 단지 불편한 존재로 남은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쉽게 사라질 존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작은 태도로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 그 한 걸음, 그 한 표정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노년은 결국 자존심을 지킨 사람과 잃은 사람의 인생으로 갈립니다. 말없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이제는 스스로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5번째는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서류 한 장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말할 수 없고 걷지 못하고 심지어 의식조차 잃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당신을 대신해 줄 사람도 목소리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당신의 진짜 뜻을 몰라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나를 지켜주는 건 감정이 아닌 준비된 서류 한 장입니다. 그 서류는 한 장이지만 생과 사를 가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떠나고 싶은지, 누구에게 책임을 맡기고 싶은지 그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말이 아니라 문서입니다. 요즘 시대엔 연명의료결정서, 유언장, 사전의료의향서, 신탁계약서 등 내 뜻을 남기는 다양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걸 준비해두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아직 멀었어. 죽을 얘기를 왜 벌써 해? 하지만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경남 창원의 고한식 씨는 78세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 가족들은 놀라 급히 모였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명치료를 원하십니까? 라는 의사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울며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아들은 말없이 침묵했고 딸은 무조건 살려야죠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한식 씨는 의식 없는 상태에서 한 달 넘게 기계의 의지에 누워 있었고 퇴원 후엔 집에서 누운 채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옆 병실의 김영옥 씨는 달랐습니다. 같은 심장질환으로 입원했지만 그녀는 의식이 있을 때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해 두었습니다.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며 무의미한 시술은 거부하겠다는 의사표현. 자녀들도 그 문서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뜻 존중하겠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류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나의 존엄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그 서류가 없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조차 타인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노년에는 미뤄선 안 되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내 뜻을 남기는 일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문서는 남습니다. 이름 석자와 사인, 날짜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자식들 간의 다툼을 막고 나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합니다. 지금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몸은 늙습니다. 건강할 때 써야 혈액이 있는 것이지 병원 침대 위에서는 어떤 서류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가족들이 죄책감에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유언장 한 장이면 됩니다. 그 서류가 늙은 나를 가장 분명하게 지켜주는 마지막 증거가 됩니다. 살아온 날들을 지켜낸 것도 대단하지만 떠나는 순간조차 내 방식대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서류 한 장을 써두십시오. 그 종이 한 장이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건 남의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삶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끝까지 곁에 있어주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남습니다. 작은 준비 하나, 사소한 선택 하나가 평생의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책임지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외롭지 않은 노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조건입니다.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하루 중에 진심으로 여러분을 걱정하고 안부를 물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식들은 돈 필요할 때나 연락하고, 친구들은 자기 자랑할 때만 만나자고 하고, 이웃들은 뒷담화할 거리 찾으려고 관심 보이죠.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습니까? 아플 때, 병문안 와준 사람, 속상할 때 진심으로 위로해준 사람. 생각해보니 손가락에 꼽을 정도죠? 젊을 때는 인정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좋게 들었지만 나이 들고 보니 그 인정이 독이 되고 그 관계들이 짐이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 내 에너지만 빼앗아 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누구를 기다리지도 않고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오늘은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5가지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타인의 삶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갈등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자식들과는 요즘 세상을 모른다는 소리를 들으며 세대 갈등에 시달리고, 이웃들과는 사소한 일로 신경전을 벌이고, 친구들과도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는 그런 하루하루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아들이 엄마, 이렇게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가요라고 잔소리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다음에는 싱겁게 했더니 엄마 음식이 왜 이렇게 밍밍해졌어요? 라고 또 불평해요. 저녁에는 손자가 게임하는 걸 보고 공부 좀 해라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는 요즘 교육 방식을 몰라요. 간섭하지 마세요 라며 면박을 주고,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집안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은 의사야, 우리 딸은 대기업 다녀라는 자랑 섞인 이야기들 사이에서 우리 집은 별거 없는데 라며 위축되고, 누군가 새 옷을 입고 나오면 나도 뭔가 사야 하나 하는 부담감에 시달리죠. 이웃 아주머니들과도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왜 집 앞에 화분을 그렇게 놔두세요? 빨래 넣을 때 물이 떨어져요라는 말들을 들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 이런 갈등이 끊이지 않을까요? 각자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에게는 틀린 것이고,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내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이런 갈등 속에서 살다 보면 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해받지 못하나? 내 존재 가치가 뭔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특히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는 이런 갈등이 더욱 견디기 힘들어요. 그나마 내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갈등을 혼자 감당해야 하거든요. 혼자 살면 이런 갈등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뭘 하든 누구와 부딪힐 일이 없어요. 김치찌개를 짜게 끓이든 싱겁게 끓이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TV를 하루 종일 틀어놔도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77세 박모 씨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남편 떠나보내고 아들 집에서 3년 살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이 생겼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소리까지.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서 매일이 평온해요. 갈등이 없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혈압이 안정됩니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갈등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혈압이 정상 범위를 유지해요. 둘째, 잠을 깊게 잡니다. 밤에 누워서 오늘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일은 또 뭘로 싸우게 될까? 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셋째, 식욕이 정상화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맛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폭식하게 되는데 마음이 편하니까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넷째,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잘못 살아온 건가? 이런 부정적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 자체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밝아져요. 더 중요한 건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점이에요. 계속 비난받고 무시당하다 보면 내가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인가 하는 자기 의심에 빠지게 되는데 갈등이 사라지면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거든요. 물론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니까 서로 더 소중하게 느끼고 만날 때마다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과 상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피곤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젊을 때는 몰랐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겁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외롭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느끼게 돼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라는 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이제는 마음에 깊이 박혀서 며칠씩 아프거든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정말 심각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기대하게 되고, 더 실망하게 되고, 더 상처받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럴까? 가족인데 왜 이렇게 냉정할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갉아먹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줬는데 간섭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하고 안부 전화를 했는데 바쁘다며 성의 없이 받으면 내가 짐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부담스러워져요. 만나면 온갖 자랑 이야기와 험담으로 가득하고 누군가는 우월감을 과시하고 누군가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사람들과 몇 시간 있고 나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죠. 혼자 살면 이런 관계적 피로감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고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 만나지 않으면 되니까요. 억지로 참석해야 하는 모임도 없고 형식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도 없어요. 82세 최모 씨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혼자 살기 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누군가와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혼자 되뇌곤 했죠. 지금은 정말 보고 싶은 사람하고만 만나니까 만남 자체가 즐거워졌어요. 관계의 선택권을 갖게 되면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남의 질이 높아지고 서로에게 상처 줄 일도 줄어들어요. 더 중요한 건 감정적 에너지의 보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까 내 감정을 내가 온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누군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화날 필요도 없고 누군가 우울하다고 해서 내까지 우울해질 필요도 없어요. 관계에서 받는 상처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상처라는 건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거잖아요. 혼자 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 자체가 줄어들어.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하는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차단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의 질이 향상돼요. 억지로 만나던 관계들이 정리되고 나면 정말 소중한 몇 명과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다른 사람들 감정 케어하느라 소진됐던 에너지를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 다시 발견할 수 있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복잡한 인간관계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니까 내 마음이 고요해져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동안 관계의 피로감에 지쳐 있으면서도 막상 혼자가 되면 적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일시적이에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맛보고 나면 다시는 복잡한 관계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 당당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살아왔어요. 이 옷을 입으면 나이에 안 맞아 보일까? 이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우리 집이 너무 초라해 보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면서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죠. 더 심각한 건 가족들의 시선이에요. 자식들 앞에서는 아직 젊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쓰고 손자들 앞에서는 멋진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정작 그들이 원하는 할머니 상과 내가 되고 싶은 나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죠. 저 할머니는 왜 혼자 다닐까? 자식들이 안 돌봐주나?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괜히 외출을 자제하기도 하고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부끄러워했어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 이 모든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내 일상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은 뭘 입을까? 고민할 때도 누가 뭐라고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밖에 나가서 뭘 하든 혹시 누가 볼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런 자유로움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73세 정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컬러풀한 옷을 샀어요. 전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빨간 옷이냐는 소리 들을까봐 검정, 회색, 베이지만 입었거든요. 지금은 핑크도 입고 노랑도 입어요.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군가 늙었다고 평가할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나이 드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거든요. 행동의 자유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천천히 구경해도 되고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어도 돼요. 왜 혼자야? 불쌍해 보인다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시도해 볼 용기가 생겨요. 어떤 분은 7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80세에 요가를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당당해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더 많이 벌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컸는데 혼자 살면서 내 수준에 맞게 살다 보니 그런 부담이 사라져요. 작은 집에 살아도 이게 내 능력이고 이게 내 선택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비싼 레스토랑 대신 분식집에서 혼자 식사해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회적 활동에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전에는 누구와 함께 가야 하나? 혼자 가면 이상하게 보일까? 걱정했던 일들을 이제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영화관, 전시회, 강연회, 어디든 내가 관심 있으면 혼자라도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당당함입니다. 남들의 평가나 시선에 의존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확신이 생기죠. 물론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혼자 식당에 들어갈 때도 어색하고 혼자 여행 갈 때도 쑥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색함은 금세 사라져요. 몇 번 해보고 나면 별거 아니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오히려 왜 그동안 이런 걸 두려워했을까? 하고 웃게 될 거예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운 노년이 아닐까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수십 년간 얽혀있던 복잡한 인간관계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단 한 명에게도 안부 인사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평생을 거미줄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왔어요.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동창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종교 모임 사람들. 이 모든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우리를 옭아매고 있었죠. 각각의 관계마다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챙겨야 할 의무가 있고 맞춰야 할 기대가 있어요. 누구 생일이면 축하 인사해야 하고 누구 집 경조사면 참석해야 하고 누구 자식 결혼식이면 축의금도 준비해야 하고 이런 관계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정신적 에너지는 물론이고 시간, 돈, 감정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해요. 더 피곤한 건 이런 관계들이 대부분 진심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말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안 만날 수 없어서 예의상 유지하는 관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친정 시댁 모임에 가면 항상 긴장해야 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들로 머리가 복잡해지죠. 동창회나 종교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가기 전부터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누구누구가 올까? 또 무슨 자랑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요. 혼자 살면 이 모든 복잡한 관계망에서 한 번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연락도 줄어들고 만날 기회도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관계는 거리와 상관없이 지속되고 형식적인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는 걸 말이에요. 78세 장모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혼자 살기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연락하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알겠어요. 정말 나를 걱정하는 몇 명만 남았는데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관계가 되었어요. 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나면 시간이 정말 많이 생겨요. 전에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전화하고 선물 준비하고 안부 메시지 보내고 이런 일들로 하루가 다 갔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경제적 부담도 확실히 줄어들어요. 경조사비, 선물값, 모임비 이런 것들이 한 달에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세요. 혼자 살면서 이런 지출이 없어지니까 같은 수입으로도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훨씬 편해집니다. 저 사람한테 안부 인사 안 한 지 오래됐네. 이번 모임에 안 가면 뭐라고 할까? 선물을 뭘 사야 할까? 이런 걱정들이 사라지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무엇보다 감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 변화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까 내 감정을 내가 온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 우울하다고 해서 내까지 우울해질 필요도 없어요. 관계 정리가 되고 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해져요. 의무감으로 만나던 사람들과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구분되는 거죠. 그러면 남은 관계들의 질이 훨씬 높아져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부담도 없어져요. 이 사람과 친해지면 또 복잡해질까? 하는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부담 없는 관계, 깔끔한 관계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가끔은 외로울 수 있어요. 그동안 복잡하다고 투덜댔던 관계들이 없어지고 나니 적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일시적이에요.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되면 다시는 복잡한 관계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5번째 이유는 바로 60년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진짜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에 따라야 했고, 학교 다닐 때는 규칙에 맞춰야 했고, 직장 다닐 때는 상사 눈치를 봐야 했고, 결혼해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산 적이 언제였을까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때문에 내 욕구를 뒤로 미뤄왔잖아요. 혼자 사는 삶에서 마주하는 자유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단순히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 수 있다는 근본적인 자유거든요. 시간의 자유부터 살펴볼까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뜨는 아침의 여유로움을 상상해 보세요. 몇 시까지 일어나야 해?
누구를 위해 뭘 준비해야 해 이런 압박 없이 그냥 내 몸이 원할 때까지 잠들고 내 몸이 원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75세 김모 씨는 이런 경험을 마법 같다고 표현해요. 60년 동안 시계에 맞춰 살았는데 처음으로 내 몸의 리듬대로 살아보니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고 이게 진짜 자연스러운 삶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공간의 자유도 놀라워요. 내 집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경험이란 거실에 요가 매트를 깔아놔도 되고 침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되고 화장실에서 노래를 불러도 돼요.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이해도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거실 한복판에 화분 100개를 놓고 작은 정원을 만들었대요. 가족들이 있었다면 길이 막힌다, 지저분하다 소리 들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맘껏 취미생활을 즐기는 거죠. 선택의 자유는 또 어떤가요? TV 리모컨을 두고 실랑이 할 필요도 없고 저녁 메뉴를 놓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드라마 몰아보기를 해도 되고 하루 종일 라면만 먹어도 되고 밤새 책을 읽어도 돼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런 선택의 자유가 주는 행복감은 어마어마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감정의 자유도 빼놓을 수 없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에 맞춰 내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슬프면 실컷 울어도 되고 기쁘면 혼자서라도 춤춰도 되고 화가 나면 베개에 대고 소리 질러도 돼요. 이런 감정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평생을 참아야 해, 이해해야 해, 맞춰줘야 해라며 내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존재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어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나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역할에 맞춰 연기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어요. 이런 자유를 맛보고 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잠들어 있던 창의성이 깨어나고 잊고 있던 꿈들이 되살아나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70세에 시를 쓰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75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재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을 제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완전한 자유를 얻으면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의문도 금세 사라져요. 몇 번 자유를 만끽해보고 나면 아, 이게 진짜 삶이었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갔더니 통장 잔고가 13,000원이었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밀려있고 병원에서 준 처방전 들고 약국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려다 혹시 또 돈 얘기할까 봐 조용히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다리는 시큰한데 집안엔 밥보다 한숨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인의 하루입니다. 무섭지만 이 현실이 바로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황희정승은 나이는 들어도 마음이 늙지 않아야 한다고 했지만 가난 앞에선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법정 스님도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준비 없는 가난은 고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더 이상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자존심이 됩니다. 친구 생일에도 못 나가고 비싼 고깃집 간다는 말에 괜히 연락을 피합니다. 주머니가 가벼우면 입도 다치고 마음도 다칩니다. 삶의 숨통이 돈이란 줄로 서서히 내 숨을 조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에 돈이 없을 때 왜 삶이 조용히 무너져 가는지 그 비참한 5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눌러주시고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첫 번째는 친구들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조용히 듣기만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이번에 어디 다녀왔다더라. 거기 펜션이 참 좋았다. 이번엔 좀 비쌌지만 그래도 힐링이 되더라. 다들 돌아가며 한마디씩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나는 괜히 입을 꾹 다뭅니다. 말끝마다 돈이 섞여 있다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알지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가슴 한쪽이 쿡쿡 쑤십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나도 예전엔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하면 입도 닫히고 표정도 굳어집니다. 이야기엔 섞이지 못하고 웃음도 어색해지고 자꾸만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 자리가 부러운 게 아니라 소외감을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나는 빠져도 되는 사람인가?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 거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존재 자체가 투명해지는 느낌이 스며듭니다. 무서운 건 이런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말엔 어디서 밥을 먹었다. 이번엔 제주도가 좋더라. 다음엔 해외도 한번 가보자. 돈이 있는 사람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는 늘 비용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떤가요? 경험을 나누지 못하고 기억을 꺼내지도 못하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되면 점점 자리를 잃게 됩니다. 말을 잃고 관계를 잃고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5세 박정희 씨는 한때 여행동호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60대 중반까지는 1년에 두세 번씩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고 친목 모임에서는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병환으로 쓰러진 뒤 병원비와 간병비로 모아둔 돈이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그 후론 한 번도 장거리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모임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후쿠오카 다녀왔는데, 스위스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고생했어.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모임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친구 한 명이 전화를 걸어 왜 요즘 안 나오냐고 물었지만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좀 피곤하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대화에 낄 수 없어서였습니다. 내 얘긴 할 게 없더라. 나눌 게 없으니까.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 제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고 내가 있던 자리에서 슬그머니 밀려나는 일입니다. 대화에서 배제되고 모임에서 점점 소외되고 나중엔 아예 초대조차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뚫고 들어오는 건 깊은 고립감과 침묵입니다. 침묵은 무섭습니다. 그건 말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감정 때문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꺼내도 되나? 나만 빠진 것 같네. 괜히 말 꺼냈다가 초라해질까 봐. 이렇게 망설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예 침묵에 익숙해집니다. 그 순간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모임에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게 되고 전화를 받고 싶어도 차마 못 받게 됩니다. 기쁨의 순간엔 부끄러워지고 즐거움이 있는 자리는 어색해지고 결국 사람을 피하고 세상을 피하게 됩니다. 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점은 바로 대화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노년의 외로움은 바로 그 투명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친구들의 이야기 앞에서 그냥 조용히 웃으며 듣기만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두 번째는 손주. 생일에 용돈을 못 줄까봐 전화 한 통조차 망설여질 때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축하하고 싶은 날일수록 마음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손주 생일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도 휴대폰을 열었다 닫았다 수십 번. 전화를 걸었다가도 끊어버리고 문자를 쓰다 지우고 결국엔 내일 하자 하며 하루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반복되면 어느새 그 아이는 내가 어떤 날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축하한다고 말은 해도 줄 게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그 생각이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예전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주고 작은 봉투라도 하나 건네며 꼭 안아주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 아이의 사진을 보기만 해도 괜히 한숨부터 나옵니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된 것 같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족 안에서 어떤 존재로 느껴지는지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축하한다는 말조차 미안해서 꺼내지 못할 때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8세 이영자 씨는 두 손주가 있습니다. 손자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통장 잔고가 4만 원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비며 관리비를 빼면 남는 돈은 없었고 손자에게 줄 용돈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얼굴이라도 보러 가자는 생각을 했지만
괜히 쓸쓸해질까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전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가 생일날 전화 안 왔다고 서운해하더라.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처음으로 휴대폰 앞에서 울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마음까지 움켜쥐는 일인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 생일엔 전화라도 꼭 걸자 다짐했지만 여전히 통화 버튼을 누르는 건 두렵습니다. 이번에도 줄 게 없는데 또 실망할까봐. 노년에 돈이 없으면 사랑조차 위축됩니다.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쌓이면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아이 입장에선 그냥 전화 안 온 할머니지만 그 안에는 줄 게 없어서 말을 못 꺼낸 깊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학할 때, 졸업할 때, 어린이날, 추석, 크리스마스. 어느 날부턴가 이 모든 날이 피하고 싶은 날이 됩니다. 전화 한 통에 담긴 축복조차 돈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이렇게 굳어집니다. 내가 사라져도 저 아이는 괜찮겠지.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 외로움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돈이 없으면 말수가 줄고 말수가 줄면 관계가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면 존재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일 축하한다는 한마디조차 망설이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저 용돈이 없어 전화를 못 걸었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사랑하고 있음에도 다가가지 못하는 가장 안타깝고 아픈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노인의 하루를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깊이 조여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세 번째는 만나고 싶은 친구나 지인이 있어도 돈 걱정 때문에 연락조차 포기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떠오른 얼굴이 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 동창 혹은 같은 병원에서 우연히 친해졌던 사람. 문득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집니다. 한번 밥이나 먹자는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결국 삼켜버립니다. 왜냐고요? 밥값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탈 돈, 식당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여유조차 없을 때 사람은 보고 싶은 마음보다 지갑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쌓이면 결국 관계를 끊는 습관이 몸에 배입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보물이다라는 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없으면 친구조차 만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한 끼 밥값도 내기 어려운 처지에서 오랜만에 얼굴 보자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민폐 아닌가, 이번에도 얻어먹기만 하면 어쩌지,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의 문이 철컥 닫혀버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6세 조영호 씨는 군대 동기 중 유일하게 연락을 이어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1년에 두세 번은 꼭 만나서 국밥 한 그릇에 웃고 떠들었고 연금 받은 날에는 술 한 잔씩 건네며 서로의 노후를 위로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 조 씨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등록금 문제로 힘들다며 연금을 중단했고 병원비도 계속 나가면서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그러다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우리 올해는 얼굴 한번 보자. 그 말에 조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좀 바쁘다.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갑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론 연락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그 친구가 몇 달 뒤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한 번만 연락했어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지 소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인연을 포기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고 그리운 사람과의 거리를 일부러 두게 만들고 결국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벽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젊었을 땐 돈 없어도 만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말은 달라도 현실은 냉정해집니다. 밥값, 차비, 커피 한 잔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나이에 그냥 만나자는 말은 부담이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고통을 피하려고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일에도 조용히 지나가고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고 나 없이도 다들 잘 지내겠지라는 자조가 마음을 집어삼킵니다.
그 순간 존재감은 사라지고 나는 단지 기억 속에만 남는 사람으로 퇴장당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친구를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하고, 그래서 자꾸만 숨고, 결국 보고 싶은 사람에게조차 잊혀지는 겁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지갑 사정이 그 모든 감정을 막아섭니다. 그때부터 노년의 외로움은 관계 단절이 아니라 마음 단절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조용히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은 그냥 참고 다음에 연락하자 하는 그 순간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네 번째는 친구와 밥을 먹어도 여행을 가도 머릿속엔 오로지 돈 계산만 할 때입니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은 메뉴판 가격부터 훑습니다. 김치찌개가 13,000원이야? 차라리 순댓국 시킬까? 주문을 마친 뒤에도 계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식사 자리에선 친구의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은 전혀 다른 셈법으로 바쁩니다. 오늘 내가 계산할 차례였던가? 이번에도 얻어먹는 건가?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속으론 혼자입니다. 머릿속에선 지출표를 돌리며 자책합니다. 이 돈이면 며칠치 반찬 거리인데 한 달에 병원 2번밖에 못 가는데 또 줄어드네. 밥 한 끼가 미안함으로 변하고 여행 한 번이 불안으로 바뀝니다. 즐거워야 할 자리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같이 가자는 말이 고맙기보단 무섭고 내가 낼게라는 말이 반갑기보단 창피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즐길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멀어지고 결국 그 자리는 다음번에도 피하고 싶어집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3세 이정아 씨는 5명의 친구들과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모두 비슷한 처지였기에 간단한 민박에 김밥 싸서 다니는 소박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새 친구들 중 몇몇이 자녀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좀 좋은 데서 자자, 고기 한번 구워 먹자, 온천까지 가면 완벽하겠다. 이 씨는 따라가면서도 웃으면서도 내내 계산기만 두드렸습니다. 숙박비 7만 원, 식사비 3만 원, 교통비, 간식, 입장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 이후 다음 여행에선 핑계를 댔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그 말은 전부 돈이 없어서라는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 진심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여행 도중에도 이 씨가 카페를 피했던 이유가 그 한 잔의 커피가 그에겐 3끼 식사만큼 부담스러웠다는 사실을. 돈이 없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즐겁자고 나선 자리가 자존감을 갉아먹는 시간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의 밥자리, 한 번의 여행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고통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끊고 외로움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즐거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대화 속에서도 멀어진 느낌. 이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사람을 만나고 돈 생각 없이 밥을 먹고 돈 셈 없이 웃으며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노년에도 가능할 거라 믿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메뉴판을 보며 마음 졸이고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그 무거운 시간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밥 한 끼, 여행 한 번.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무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혼자 삼킬 뿐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5번째는 삶이 그저 하루를 버티는 일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 준비, 어제 반찬 그대로, 외출, 돈 들 일, 병원, 진료비가 부담이라 그냥 참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그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피로부터 몰려옵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희망이었습니다.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기대, 갈 곳이 있다는 활력,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고역처럼 느껴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걸 사 먹지 못하고 보고 싶은 곳에도 갈 수 없고 심지어 전기세 아끼려 불도 최소한으로 켜둡니다. 그런 삶에 어떤 기대가 남겠습니까? 문제는 그 감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쌓일수록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잊힌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으로 변합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79세 최문규 씨는 스스로를 사람 아닌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5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혼자 살며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합니다. 오전 10시에 일어나 고구마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TV를 보다 졸고 오후엔 시장에 다녀오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듣다 잠듭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전화벨은 한 달에 한두 번 울릴까 말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젠 누가 나를 찾지 않아도 익숙해졌어. 근데 이게 사는 거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겠어. 그냥 버티는 거지 뭐. 그가 가장 두려운 건 외로움도 병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쓰임도 없이 남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삶이 버티는 일이 될 때 사람은 가장 먼저 자존감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정, 마지막은 관계입니다. 말 안 하고 지내도 괜찮아. 밥 한 끼 안 먹어도 어차피 혼자니까. 죽어도 아무도 모를 텐데. 이런 말들이 무심하게 입에서 흘러나올 때 그 삶은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삶을 밀어내고 기쁨을 제거하고 존재의 이유를 지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워지는 과정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서 견디고 혼자서 삼키고 결국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너집니다. 지금도 많은 노인들이 나는 괜찮아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라는 말 못할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은 어느새 일상화되어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이라는 무거운 틀로 굳어져 갑니다. 그것이 노년에 돈이 없을 때 가장 깊고 조용하게 목을 조여오는 다섯 번째 고통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노년에 가난하다는 것은 젊어서 잘못 살았다는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젊을 때 전략하지 않으면 늙어서 비굴하게 살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마음부터 무너지고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 삶은 견디는 것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큰 돈이 아닌 작은 돈을 꾸준히 쌓는 습관이 노년을 바꿉니다. 하루 1,000원이라도 목적 있게 모으고 무조건 통장을 분리하며 정기적 지출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을 위해 모으는 돈이 아닌 나를 위해 쓰는 돈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식 걱정보다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작은 준비가 내 노년의 숨통을 지켜줄 유일한 길입니다. 화내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대처법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내면 당황해서 엉뚱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피해버리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화내는 사람을 다루는 데는 분명한 원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즉시 대처할 수 있는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들입니다. 이 방법들만 제대로 익히면 앞으로는 누가 화를 내든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첫 번째 대처법은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나 이웃이 화를 낼 때 무작정 맞서거나 피하기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따뜻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며 화내는 행동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상대방을 더욱 자극할 뿐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설령 그 화가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의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공감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와서 화를 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살짝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은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고 화도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공감의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정당화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공감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의 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입니다. 화가 난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 톤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기분 이해해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같은 표현들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공감을 표현할 때 목소리 톤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세요.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너무 작은 소리로 말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짓 역시 공감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단,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나서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상황을 잘 판단해서 행동하세요. 만약 접촉이 어렵다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공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표현한 후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때 중간중간 그랬군요. 정말요. 힘드셨겠어요. 같은 추임새를 넣어주면 상대방은 더욱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언이나 해결책을 성급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당장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공감을 표현한 후에 상대방이 진정되었을 때 조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감과 이해의 표현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지는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두 번째 대처법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60대가 넘어서면서 가족들과의 사소한 갈등이나 이웃과의 다툼에서 상대방이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떤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화가 너무 커서 입을 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더 이상 그런 상황에 위축되지 마세요. 침묵이라는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많은 갈등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명하거나 맞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들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돌이켜보면 대부분 상황만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화난 사람은 마치 끓는 물과 같아서 더 많은 연료를 넣으면 넣을수록 더욱 뜨거워집니다. 침묵의 첫 번째 효과는 상대방의 화에 기름을 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상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용히 있으면 상대방은 혼자서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혼자 박수를 치는 것처럼 어색함을 느끼면서 점차 목소리가 작아지고 화도 수그러들게 됩니다. 침묵의 두 번째 효과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인 상처는 더 깊게 남고 오래갑니다. 젊었을 때는 금세 잊을 수 있었던 말들도 이제는 며칠씩 가슴에 남아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침묵을 지키면 불필요한 말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묵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눈을 직접 바라보지 마세요. 정면으로 시선을 맞추면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살짝 옆을 바라보거나 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손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모으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긴장된 자세는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의자에 앉아서 대화하세요. 서 있는 자세보다 앉아 있는 자세가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침묵을 지킬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을 듣고 있다는 표현을 몸짓으로 보여주세요. 고개를 가끔 끄덕이거나 음하는 작은 추임새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도 점차 화가 가라앉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은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침묵하면 상대방이 더욱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말의 속도가 느려지면 화가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한숨을 내쉬면 침묵을 끝낼 타이밍입니다. 침묵 후 첫 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라고 차분하게 시작하세요. 이 한마디로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며 공감을 표현하거나 어떤 부분이 가장 속상했나요 라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를 발휘하여 상황을 슬기롭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 한 번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세 번째 대처법은 물리적 거리 두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소리나 과격한 행동에 더욱 민감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등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 하지 말고 슬기롭게 거리를 두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너무 흥분해서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의 첫 번째 장점은 상대방에게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발산할 상대가 없으면 혼자서 화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점차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마치 끓는 물에서 불을 빼면 저절로 식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의 두 번째 장점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큰 소리나 격한 상황에 노출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도 부담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두 번째 방법은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천천히 물을 마시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상대방에게도 물이나 차를 한 잔 준비해서 가져다 주면 더욱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 앞 마당이나 베란다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자연의 소리나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됩니다. 거리를 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미루는 것임을 분명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둔 후에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빨리 돌아가면 상대방이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았을 수 있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상대방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조용해지면 슬슬 돌아갈 타이밍입니다. 돌아갈 때는 조용히 다가가서 상대방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아직 화가 나 있는 것 같다면 아직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질까요? 라고 말하면서 다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진정된 것 같다면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진정되었다면 이제 대화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끼는 제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세요. 잠시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문을 세게 닫거나 큰 소리를 내면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으면 상대방이 불안해하거나 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셋째, 돌아와서 왜 그렇게 화를 냈느냐며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슬기롭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두 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운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네 번째 대처법은 화제 전환과 관심 돌리기입니다. 지금까지 침묵의 힘, 공감의 표현, 물리적 거리두기를 배웠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화가 나면 그 감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적절한 화제 전환은 마치 맑은 바람이 흐린 하늘을 걷어내는 것처럼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 문제에만 계속 매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경우라면 화제를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제 전환의 첫 번째 원칙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주제로 서서히 옮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안일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면, 그런데 오늘 마트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사과를 샀는데 정말 달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식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관심이 화가 난 문제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화제 전환의 두 번째 원칙은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라면 서로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운동을 좋아한다면 스포츠 이야기를,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우리 동네에 새로운 산책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날씨도 좋은데 함께 한번 가볼까요? 라고 말하면서 산책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관심이 화가 난 문제에서 즐거운 활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손자, 손녀 이야기도 매우 효과적인 화제 전환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자가 어제 전화해서 하는 말이 정말 웃겼어요 라고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귀여운 행동이나 말을 소개해 보세요.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밝아지고 화도 금세 가라앉습니다. 화제 전환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 맞다. 참 그러고 보니 어제 생각난 건데.
같은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갑작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음식 이야기는 언제나 좋은 화제 전환 소재입니다. 오늘 저녁에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라고 말하거나 이웃집에서 맛있는 김치를 나눠줬는데 함께 드실래요? 라고 하면서 식사 준비를 제안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음식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씨나 계절 이야기도 좋은 화제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좋네요. 빨래가 잘 마를 것 같아요 라고 말하거나 벌써 봄이 왔는데 올해는 꽃구경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면서 계절의 변화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도 나이가 든 분들에게는 관심사입니다. 요즘 무릎이 어떠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물어보거나 오늘 아침에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은 정보를 봤는데 함께 들어보실래요? 라고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 것도 효과적인 화제 전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옆집 김씨 할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오래된 친구분께 안부 전화라도 드려볼까요? 라고 제안하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갔던 여행지가 생각나네요 라고 말하거나 결혼 초기에 살던 집 근처가 요즘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즐거웠던 옛날 이야기로 화제를 돌릴 수 있습니다. 화제 전환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억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아직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관심 없어 하는 주제는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꺼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상대방의 관심사를 잘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화제를 전환한 후에는 그 주제에 충분히 집중해야 합니다. 대충 화제만 바꾸고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이어가세요. 화제 전환이 성공하면 상대방의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 톤도 부드러워집니다. 이때가 바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끼는 제가 좀 서운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요 라고 자연스럽게 사과하거나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화제 전환과 관심 돌리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는 능력을 발휘하면 어려운 상황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화제 전환이 가정의 웃음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